할게요. 예. 이제 시작됐습니다. 예, 잘 되네. 예. 그럼 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이거를 그렇게 많이 써보질 않아갖고,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중간중간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죠. 예, 예.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리액트라는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리액트에서 밀고 있는 그 세 가지 문구가 이렇게 Just UI, Virtual DOM,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걸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리액트를 만났을 때의 첫 인상인데요. 보면 이렇게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흔한 그냥 웹이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딱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JSX?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세요? 리액트 돔 아니에요, 저거? 예, 리액트 돔인데 이 JSX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타입을 잡는 걸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웹 개발하면서 그냥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타입을 잡지 이 텍스트에 JSX를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이게 좀 그랬던 의아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헬로 월드에다가 이렇게 담았더니 위쪽에 갑자기 태그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데서 좀 흥미를 좀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이 들어가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 HTML 태그가 문자열도 아닌 형태로 들어갈 수 있지?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립트에다가 타입을 핸들바라고 잡으면 이게 HTML 태그가 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템플릿 엔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템플릿 엔진은 아니고요. JS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XML이라는 건데 그 ECMA 스크립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ML처럼 코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JSX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뒤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인딩도 가능하잖아요. 바인딩 엘리먼트도. 예. 전 잘 모르지만 일단. 예. 그 다음에 이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앵귤러, 엠버, 뭐 백본 JS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리액트는 다른 풀스택과 다르게 컨트롤러도 없고요. 모델도 없고요. 뷰 모델도 없고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없고 글로벌 이벤트 리스너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직접 자기가 다 구현해야 되고요. 저스트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할 때는 저스트 뷰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컴포넌트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로 메시지라는. 네. 그래서 그럼 컴포넌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는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HTML5 웹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플라이머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폴리머 들어봤어요. 예. 폴리머. 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영역을 이제 컴포넌트화 시켜서 구성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정의하고요. 만약에 이쪽을 트위터 리스트라고 하면 이 트위터 아이템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해놓고 똑같은 형태로 쓰이니까 그냥 중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같이 컴포더블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컴포넌트는 이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저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돔 노드랑 동일시되는 형태로 하나씩 이렇게 구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버추얼 돔 관련 얘기할 때 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컴포넌트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돔 노드랑 이렇게 1대1 매칭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이트 클래스라고 하면 하나의 컴포넌트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렌더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렌더라는 함수를 하면 이 컴포넌트가 드디어 이제 돔 안에 딱 그려지는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만들면 버추얼 돔을 만든 거고 이 렌더를 했을 때 돔에 딱 붙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하는 하나의 구성으로 다들 되어 있는데 리액트는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한테 값을 받을 때 컴포넌트리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되어 있을 때 부모가 보내준 값을 받을 때 보면 여기서 네임을
주문이라고 보내면 이쪽에 프로브를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immuta블한 값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부모가 보내는 건 프로브이고, 자기 자신 안에 이제 프라이빗한 값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스테이트. 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스테이트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변수 같은 거라서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상태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스테이터스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 컴포넌트 사이에서 재사용 가능한 코드들을 이제 믹스인이라고 사용하는데, 스칼라에서도 트레딧이라는 걸 통해서 믹스인을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유사합니다. 예.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리액트는 JSX를 왜 쓰게 되는지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는데요. 먼저 JSX가 뭔지를 보면, JSX라고 하는 건 아까 자바스크립트 XML인데, 그 리액트의 프리프로세서 같은 거라서 선 컴파일링 같은 게 한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JSX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다 코딩을 해도 되는데, 뭐 이따가 보시면 되게 불편해서 이제 JSX로 편하게 코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엘리먼트가 자바 함수로 이렇게 1:1 번역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div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가 되고, 스팬이라는 것도 있다. 하나의 함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클래스 네임 같은 게 이제 어트리뷰트인데, 이런 어트리뷰트는 이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예약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약어를 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랑 충돌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 값은 스트링이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단 값이나 아니면 펑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전에 JSX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는 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하는 건데, 그걸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이트에 있는 건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에 해주는 것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로 쓰려고 하면 리액트 툴이라는 걸 통해갖고 프리 컴파일해서 컴파일한 형태로 올려야 되는 게 나아요. 이따가 샘플 소스를 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식 요거에 대해서는 중첩 형태로도 쓸 수 있고 뭐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SX는 옵셔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그 리액트 사이트인데, 그래서 JSX가 옵셔널이니까 한번 어떻게 쓰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라이브 코딩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 거예요. 그 컴포넌트를 렌더링도 했고요. 이 마운트되는 노드가 어느 노드 밑에 이제 이 컴포넌트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div랑 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전에 JSX를 했을 때는 우리가 HTML 코딩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컴파일된 형태는 이렇게 react.createElement라는 함수를 하고, 거기에 무슨 태그였는지, div인지 스팬인지 그런 걸 하고요.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create element라고 하는 건 엘리먼트 그 파라미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어떤 앤지, 뭐 div이든 스팬이든 뭐 li든 ui든 HTML 태그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 attribute 값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요런 클래스 네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클래스 네임이나 아이디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HTML 쓰던 속성들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자식 노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편하게 쓰는 거는 기존의 이제 div나 이런 것들은 react.dom 찍고 div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파라미터를 안 쓰고 두세 개만 쓰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JIX를 코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JSX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한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JSX라고 하는 소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로딩할 때 이렇게 로딩을 하게 되거든요. 리액트 하나 파일 넣고 JSX 트랜스포머 하나 넣고요. 뭐 소스는 뭐 지금 아직 저희가 많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스는 생략하고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JSX를 인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프로덕션 레벨로 사용하려면 프리컴파일 하라는 에러가 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프로덕션 레벨로 쓰실 거면 프리컴파일 하시면서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프리컴파일 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div라고 이렇게 태그를 쓰면 이렇게 하나의 태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래스 네임, 뭐 클래스 네임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클래스 속성들이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자식 노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스팸 넣고 마이 스팸이라고 해놓으면 요게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에 자식 노드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파라미터가 무한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식 노드는 이렇게 마음대로 찍으면 이렇게 계속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JSX가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빠르신가요? 아니,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다행히. 이 JSX라는 마임 타입이요. 그 예. 브라우저에서 서포트되는 타입은 아니죠? 예, 서포트되는 타입이 아닙니다.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인 아까 전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트랜스포머가 있어야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게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하고 비교가 되네요, 그럼. 예. 타입스크립트는 미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짜놓으면 그걸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기는 한데 얘는 그 런타임 집 방식인 거예요. 저스틴 타임으로 해주는 거죠. 요 하나 때문에. 저스틴 타임으로 하는데 이거 나중에 예. 프로덕션 레벨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예, 이거는 그냥 개발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따가 프로덕션 레벨로 쓸 때는 컴파일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 예. 예. 결국 그 타입스크립트와 동일하게 가는 거네요. 예, 유사하게 갑니다. 그 성능 이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일단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그러면은 이게 JXX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마크업하고 똑같은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는데 안 똑같아요. JX랑 HTML 마크업한 거랑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요 사이트를 링크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직접 코딩하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 제가 이렇게 HTML로 이렇게 마크업을 해놓으면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클래스 부분, 스타일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클래스 부분은 클래스 네임이라고 쳐야 되고요. 스타일 부분은 이렇게 중괄호를 두 개를 해줘야 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웬만한 사용에서는 좀 불편함이 없고요. 뭐 포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HTML4로 바뀌고요. 이런 걸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쪽에 한 번 정도 마크업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으시고 이 JSX로 코딩하는 걸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준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마크업을 이제 JSX로 변환하는 것까지 쉽게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가 이제 왜 JSX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까 전에도 궁금했지만 좀 더 파보게 됐어요. 그래서 리액트의 이제 히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PHP를 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HHVM도 만들고 핵이라는 하나의 또 새로운 형태도 만들었는데 이게 그 페이스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글을 적을 때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공격할 수 있게 하는 XSS라는 공격을 예방하기가 되게 그게 가장 큰 이슈였대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쪽으로 우리가 다 스크립트만 올려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만든 게 이제 XHP라고 하는 건데, 이 XHP는 옛날에 있었던 ECMA 스크립트 또 XML이라고 하는 옛날 문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픈 오피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요 보시면 PHP에서 우리가 그냥 PHP 코딩할 때 바로 태그를 넣을 수 있어요. 이 XHP를 쓰면. 이런 형식으로 코딩하던 방식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다이나믹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서버랑 이렇게 통신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AJAX 통신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버 쪽에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거야. 너무 라운드 트립 관련돼서 이슈가 생겨서 그런 뷰 단에 관련된 걸 리액트 쪽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게 이제 리액트라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는 이제 XHP라고 하는 그런 것과 이 ECMA4 XML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리액트가. 그 다음에 이슈 그 리ኳ이어먼트 중에 클라이언트 사이드여야 되고 XXS를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버추얼 돔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럼 이제 그 버추얼 돔이 뭔지 한번 볼 텐데요. 그 리액트가 빠른 이유는 이제 이 버추얼 돔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가도 두 번째 항목에 이제 버추얼 돔이 있을 만큼 버추얼 돔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리액트가 왜 빠른가 보시면 이게 크롬 브라우저거든요. 보시면 이게 순수 자바스크립트고 이게 리액트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좀 느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로우 자바스크립트보다 빠른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요. 앵귤러나 뭐 노가웃은 뭐 말할 수도 없죠. 느리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처음에는 리액트가 느리지만 나중 가면 리액트가 더 빨라지는 건데 이게 무슨 테스트였냐면 li 태그를 1000개 렌더링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li 태그를 돔 작업을 해서 1000개를 렌더링 딱 시켰을 때 어떤 성능 퍼포먼스를 하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를 하더라도 똑같이 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는 하면 리액트가 초반에는 느리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빠른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느려지는 파트가 뭔가를 보면 돔을 조작하는 부분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돔을 조작할 때 해당하는 돔을 선택하고 그 돔에 값을 넣고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돔이 아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돔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미리 만들어갖고 그 돔하고 똑같은 형태의 트리를 만들고 변경되는 부분만 진짜 변경해야 되는 것만 최소화해서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버추얼 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크잖아요,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더블 버퍼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 미리 한쪽 메모리에다 쓰고 메모리를 덮어 씌우는 그런 방법인데 약간 좀 그런 거랑도 약간 유사한 느낌이 있고요. 똑같지 아니, 않아요? 소스단에는 그러지 않아요. 얘가 이제 미리 할당해 놓고 하는데 할당에 걸리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시간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버추얼 돔이 시간이 걸리면은 좀 더 빨라지는 거죠. 얼록 된 다음에. 소스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보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따가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돔의 형태는 이렇게 돔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게 렌더를 하게 되면 돔트리에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태의 버추얼 돔과 돔트리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특정 변경을 이렇게 딱딱딱 하면 그 구간이 이렇게 변경으로 더티 상태가 되고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 밑에가 다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얘를 상위 부모를 바꾸면 자식까지 다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지가 않다. 그럼 이렇게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따가 오버라이딩 해서 false를 처리해버리면 이 밑에는 다 렌더링이 안 돼요. 요 부분에서 요거를 false를 처리해버리면 아무리 값이 바뀌더라도 렌더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변경이 되더라도 렌더링 할 부분만 렌더링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리액트가 빠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리 엄청 먹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버그 메모리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버그는 이제 저희 쪽 입장,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버추얼 돔에만 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버추얼 돔 형태로 컴포넌트만 만들면 이 내부는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버추얼 돔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버추얼 돔을 바꿔요. 그래서 기존 값하고 같으면 리얼 돔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기존 값하고 다르면 이 쉴드 컴포넌트 업데이트라는 걸 호출한 후에 true일 때만 업데이트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엄청 간단하게 적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가면 그 관련된 그 디프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게 버추얼 돔하고 리얼 돔을 어떻게 디프 뜨든지 차이를 어떻게 하는지 할 때 뭐 레벨 바이 레벨로 하고 무슨 리스트도 있고 컴포넌트도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알고리즘이 노가다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의 노가다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단 저는 페북을 믿습니다. 아무튼 너무 믿지 마세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팍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20분.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따가 라이브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 할 때 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아까 전에 페북 리액트 사이트에서 있는 세 번째가 데이터 플로우인데요. 기존의 라이브러리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순수 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를 짤 때는 컴포넌트랑 컴포넌트의 관계가 다대다 관계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연관만 지으면 자기 멋대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코딩한 마음대로. 근데 이제 백본.js나 엠버.js를 쓰게 되면 펍섭 구조 혹은 키밸류 업저빙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딱 걸어놓으면 걔가 변경될 때 옵저 패턴에 되게 콜백 호출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하시면 그 바뀐 부분을 제어하시면 되고요. 앵귤러 같은 경우는 그 양방향 바인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방향 바인딩을 해놓으면 이 다이제스트 루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돌 때 그 덜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바꿔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스코프의 값만 바꿔놓으면 바뀌었다면 그 바인딩된 뷰 쪽이나 이런 데가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요렇게 스코프나 이런데 되게 많이 걸어놓으면 엄청 느려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리액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방향 바인딩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방향 바인딩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부모가 데이터를 넘기면 프롭이라는 걸 통해서 받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프롭과 스테이터스가 있는데 그 프롭이라는 걸로 받게 되는데 요 밑에 사이트를 가면 좀 더 재밌는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냥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태그로 쓰시는 건데 요거는 어느 태그 밑에 렌더링 되느냐고 이렇게 거시면 이게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네임을 넘겼잖아요. 그럼 dis.prop.name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read only 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부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걸 자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에서 자식은 무조건 부모가 넘긴 값을 프롭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은 read only인데 변경은 가능하더라고요. setProp이라는 걸 통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관례상 이 부분을 read only 형태로 쓰는 거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부모에서 자식 받는 거는 되는데 컴포넌트의 변화되는 상태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내부적인 값, 프라이빗한 값을 저장하는 정도일 때는 스테이터스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get initial status는 이 스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프롭을 만들 때는 부모에서 넘기면 그냥 바로 만들어졌는데 스테이트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야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읽을 때는 dis.state.txt 이 값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Change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값을 받아서 업데이트 할 때 이렇게 set state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dis.state.text에다 값을 넣는 게 아니라 set text를 하셔야 되고요. 이 set text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재렌더링이 발생이 돼요.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프롭이라는 거랑 스테이트가 있는데 프롭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서 풀하고 넘기면 dis.prop.pu로 받으실 수 있고 이 dis.prop은 read only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을 넣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안 넘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코딩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get default prop이라고 해서 거기다 값을 넣어놓으면 기본값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prop.type이라고 하면 그 validate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뭐 스트링을 넘겨야 된다. 아니면 이 프롭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명시할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좀 테스트 같은 느낌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쪽에 가시면 컴포넌트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 스코프 자체는 그냥 컴포넌트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예. 그 다음에 이제 get initial state라는 걸 통해서 스테이트를 만드실 수 있고, 이 스테이트를 읽을 때는 dis.state로 읽고, set state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스테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프라이빗 변수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단방향 바인딩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린 건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주거나 자기 자신에서 도는 것만 가르쳐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자식 엘리먼트에서 부모의 엘리먼트로 값을 전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못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펑셔널 랭귀지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면
넘길 때 함수를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프롭이라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부모 액션 버튼이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부모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액션을 부모의 함수를 넘기면 이쪽에서 부모의 함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함수가 이쪽을 타고 이쪽으로 오게 돼서 부모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의 값을 바꾸는 방법을 할 때는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펑션을 넘겨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포넌트들의 관계는 이렇게 프롭이라는 걸 통해 갖고 값을 쭉 내리고 스테이트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바꾸는데, 만약에 부모로 값을 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벤트 콜백 방식을 통해서 set 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이 부모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좀 이게 어려운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다른 분들은 아, 예. 어떠세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답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모든 컴포넌트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를 보시면 컴포넌트 위에 마운트라는 거는 마운트 되려고 할 때고요. 그 다음에 렌더라는 걸 통해서 마운트 되고 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된 뒤에 이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가 호출이 되고, 언마운트 했을 때는 컴포넌트 윌 언마운트가 호출돼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마운트 되기 직전에 이게 되고, 렌더링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경이 생기면 렌더링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마운트 시키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운트 함수는 아까 전에 윌 마운트, 디드 마운트가 있고요. 업데이트 쪽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니까 버추얼 돔에 있는 걸 리얼 돔으로 이제 반영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건데, 여러 개의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통해 갖고 꼭 바뀌게 되는 것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마운트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노드를 떼낼 때, 그 리얼 돔에서 떼어낼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이 마운트랑 언마운트에 대한 개념이 이따가 플럭스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한번 소스로 보면, 미리 코딩을 해놨고요. 제가 잘 못하는지라. 네. 일단은 소스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쪽 위에 아까 전에 했던 이거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렌더라는 함수가 있고 언마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렌더라는 함수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전역 함수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냥 렌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리얼돔에다가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마운트랑 렌더랑 뭐가 다르네요? 렌더라는 요 리액트.렌더를 렌더를 하게 되면요, 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실제로는 렌더라면 마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서 렌더링을 하는 거네요? 예. 이 렌더라는 함수가 호출한다고 해서 이게 호출되지는 않아요. 이 여러 가지 그 리액트 쪽에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다 호출이 되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호출이 되는 거지, 얘가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의 렌더링을 나중에 얘를 렌더링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보시면 리액트의 렌더지 앱의 렌더가 아니잖아요. 예,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react.render라는 걸 하게 되면 요 노드를 이쪽 패널이라는 데다가 붙이고요. 마운트가 되면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그 소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액션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액션 버튼으로 1이라는 값을 넘기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넘겨서 이 스테이터스의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함수가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액션이 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부모에 대한 그걸 바꿀 때 이렇게 하는 구조로 짰고요. 그 다음에 언마운트를 딱 떼게 되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하게 될 때 윌 마운트가 호출이 되고, 렌더가 호출되고, 디드 마운트가 호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하나의 값을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뀔 때마다 렌더가 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마운트를 딱 하시게 되면 윌 언마운트가 되면서 이게 없어지죠. 네,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기본적인 거고, 다시 렌더링 붙이면
윌 마운트, 렌더, 디드 마운트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만 아시면 라이프 사이클은 어느 정도 아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프로그를 관리하는 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 정도만 해도 하나의 컴포넌트를 다루는 건 웬만한 거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것만 이제 계속 중첩적으로 싹 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만 잘 하셔도 리액트에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예. 그 다음이 이제 플럭스입니다. 예, 이제부터 진정한 이제 리액트 세계인데요. 아까 전까지만 했을 때는 리액트만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컴포넌트 형태로 만들고 컴포넌트로 섞고 컴포넌트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플럭스라는 구조는 다음 것 같고요. 이게 완전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풀스택 자바스크립트의 그 MVC 모델하고 유사하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 플럭스의 특징은 뭐냐면 단방향이에요. 얘도 단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무조건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보다 그냥 패턴이라고 잡는 게 더 나을 형태예요. 제가 소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프레임워크라고 하기엔 너무 그냥 자바 생소스예요. 자바스크립트 생소스라서 그냥 패턴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디스패치라 이 용어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액션이 있고 디스패치가 있고 스토어가 있고 뷰가 있어요. 그 디스패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콜백들을 등록하고 등록하고요. 이 스토어를 등록하고 어떤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걸 이제 디스패처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스프링에서도 디스패치 하는 게 있잖아요. 웬만한 웹 프레임워크에는 다 등장하죠. 예, 다 똑같은 거고, 이 스토어라고 하는 게, 좀 보시면, 그냥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저장에 관련된 거나, 로직에 관련된 거, 모델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인 생각은. 모델이랑 좀 유사하고요. 이 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뷰라고 하는 애가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리액트예요. 실제로. 그 리액트인데, 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컨트롤러 뷰가 있고, 그냥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다루는 애를 컨트롤러 뷰라고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형태의 컴포넌트는 그냥 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액션들, 하나하나의 액션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패턴 같은 거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플럭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플럭서도 있고 맥플라이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럭서라는 걸 쓰고요. 플럭스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맥플라이는 뭐냐면은 자잘한 버그가 많아요. 예.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은 그냥 기존의 플럭스에 대한 기본 샘플이고요. 이쪽에 가시면, 리액트에 가셔서, 버큐먼트에 가시면, 플럭스에 가시면 여기는 투두 MVC를 좀 더 쉽게, 이 투두 리스트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하면 돼가지고 만들어 드렸네요. 예, 이제 아까 전에랑은 좀 다르게 이거는 좀 약간의 라이브 코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액트 플럭스라고 해서 만들고요. 빔 프로젝트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저거를 쓸 때 저걸로 써야 되잖아요. 프리컴파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npm으로 이제 인스톨을 하는 겁니다. 프리컴파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JLUP 쓰고요. JLUP에 브라우즈 파일 적고요. JLUP에 라이브러리를 컨캣으로 붙이고요. 그다음 리액트라는 걸 넣고 리액트에 리액트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컴파일을 하는데 이렇게 치시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웬만한 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더 심오한 것들을 더 넣긴 하겠지만 프로미스나 이런 어사인이라고 하는 모듈들을 더 넣긴 합니다. 일단 요걸 통해 갖고 이제 넣었고요. 그럼 이제
기본 패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cs 파일, js 하고요. mkcd 다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터치에 index html, mkcd, js 파일을 만들고, js를 만들고, kdir,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 상수들을 미리 정의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디스패치, 디스패처,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을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스토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게 기본, 그 플러스의 기본 디렉토리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프리컴파일하기 위해서 그룹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룹이라는 걸 넣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파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컨캣해서 붙이는 거 하고요. 이렇게 브라우저 파일이라고 해서 요거를 실행하는 하나의 태스크를 만듭니다. 이 그룹이라는 건 이제 오토메이션 툴인데요. 그런트랑 약간 그런트랑 같은 오토메이션 툴이고,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스트림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하게 돼서 어떤 소스 쪽에다가 제가 이제 변경할 JS main.js 이따가 만들어진 이 main.js라는 파일을 어떤 파이프 방식을 통해 갖고 넣게 되는 거예요. glb.dst 이거 배포할 위치고요. dist 밑에 js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파일이 어떠한 과정, 파이프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면 이 종착지가 이쪽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 파일에서 요거를 이제 프리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transform ext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ext 파일 할 수 있도록 바꾸고요. 파이프를 하고 컨캣하고 컨캣을 main.js에다가 다른 이제 require 그 common.js 형태로 모듈을 다루는데, 그렇게 된 것들을 이제 main.js에다 다 컨캣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제가 한 거고요. 다음 glp 이따가 좀 소스랑 같이 보시면서 제가 또 해드릴게요. 컨캣이라는 거 하나 넣었고, glp x라는 걸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넣었는데 HTML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HTML 넣을 건데요. index.html 그 다음에 이거를 glp dst 이제 이거를 glpd 기본 태스크를 넣고 하고 나서 컨캣을 하도록 시키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그룹 glp라고 치면 기본으로 작동하는 테스트인데, 브라우저 파일이라는 게 실행이 되고 나서 다 끝나면 컨캣이라는 게 실행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처 같은 걸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lp 와처를 만들어서 이 소스 코드 밑에 있는 게 하나라도 딱 바뀌게 되면 디폴트에 대한 태스크를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되기를 바래요. 아이고. 야, 근데 진짜로 하나하나 다 짜줘야 되네요. 이거 그룹 같은 경우 이렇게 짜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예. 그냥 이게 원래는 다 기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제가 하나하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나중에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놔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하나의 인덱스 파일이 만들어지고, JS 파일이 여기 복사되는 걸 보여줬어요. 아직은 하나도 안 쳤기 때문에 리액트 소스만 들어간 거고요. 이게 프리컴파일이 되는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리컴파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자바스크립트들이 하나로, 이거는 이거구나. 인덱스를 이쪽에 붙여놓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보면 제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메인이라는 거를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main.js 이렇게 하나를 호출하도록 하면 얘를 하겠죠.
이 소스는 다 짠 거예요, 그냥. 이 밑을 붙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리액트라고 해서 리액트 하나 만들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앱을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앱이라는 태그를 하나를 만들어 보면 컴포넌트에 일반적으로 넣게 돼요. 앱.js라는 걸. 이 컴포넌트에 이제 하나하나의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렌더라고 해서 앱 하나를 만들고요. 아까 메인이라고 해서 하나 저걸 만들었는데, 이 JSX 하모니로 컴파일할 수 있도록 변경해줘야 컴파일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ID, 메인이라는 아이디에 붙일 수 있도록, 요 메인이라는 아이디에 붙일 수 있도록 세팅했고요. 이제 이 앱이라는 걸 한번 다시 가면, 그의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봅시다.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리콰이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Node.js처럼 코딩을 하는 건데 예. 이게 이 브라우저파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유의하시면 되고 저는 뭐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를 아까 전에 만든 거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비추어에 뭐 마이 앱이라고 하나를 만들죠. 그래서 모듈이라고 Node.js랑 비슷하게 써요. 모듈, 익스포트, 이렇게 앱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이 앱을 익스포트 한 거고요. 이 파일을 메인 쪽에서 아까 전에 컴포넌트에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요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버워크 하죠. 무서운데. 아이고. 소스 코드가 변경이 돼야 컴파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빌드된 걸 보시죠. 이렇게 마이 앱이 올라오신 거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 쪽에, 리액트를 컴파일 하실 때 이 리액트라는 이 플러그인을 쓰시면 좀 더 컴파일 하실 때 좋고요. 프롭 값이나 스테이터스가 뭐 컴포넌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예, 쓰시면 되고요. 크롬에 있는 크롬이요. 저거가, 예. 리액트 저거 있습니다. 요 컴파일 하실 때 이걸 쓰시면 돼요. 그러게요. 여기 밑에서 아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뭔가 했었어요. 예. 앵귤러 하실 때는 앵귤러 쓰시면 되고요. 예. 한번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부모에서 값을 한번 넘겨볼게요. 푸라고 이렇게 하나를, 바라고 하나 넘겨보죠. 이렇게 넘기고 나서 이쪽에서 받을 때는 this.props.fu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저장했기 때문에 빌드가 됐을 테고, 이렇게 하면 바가 받아진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리액트 코딩을 프리 컴파일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붙이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다 잘 외우지 않기 때문에, 디스패처라고 해서 미리 소스를 퍼놨어요. 디스패처라고 하는 걸 미리 퍼놨는데, 이 소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플럭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플럭스를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만큼 여기 소스를 그냥 통째로 넣어줘요. 이게 디스패처예요, 하나에. 그 다음에 이게 그 디스패처를 좀 오버라이딩한 내 형태로 바꾼 거고요. 이걸 이제 만들 때 앱 다시 디스 같이 봐. 라고 형태를 선언하고 앱 디스패처라고 하죠. 다시 마이크 켜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디스패처 요거를 가져오고요. 먼저 디스패처 소스를 보면 결론은 뭐냐면 레지스터라는 함수랑 디스패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스토어에 대한 콜백을 등록하게 되면 이 디스패처에서 해당하는 액션이 되는 스토어로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프로미스를 통해서. 이게 좀 그 부분을 일단 말로 설명하고요. 이따가 다 소스가 다 붙이고 나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쪽으로 한번 하나를 해보죠. 액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뭐 액션 하나 소스를 붙여놓으면 투도를 붙일 수 있도록 컨스턴트를 안 했네. 컨스턴트 하나요.
이렇게 상수 선언을 해놓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를 이제 모듈 있죠. 이렇게 선언해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상수를 받아온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액션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create 액션, 뭐 remove 액션, 뭐 이런 형식으로. 여기가 이제 remove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액션을 선언할 수 있고요. 그 액션은 여기 보시면 디스패처에 의해서 핸들뷰 액션이라는 데로 가요. 이거는 여기서 제가 만든 건데요. 이 핸들뷰 액션은 나중에 다시 디스패처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 디스패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디스패처에 레지스터랑 디스패처가 있는데 이 디스패처로 오게 돼서 그 콜백 중에 아까 미리 여기에서 레지스터를 해놓은 스토어 쪽에 이제 콜백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아서 해당하는 놈한테 정확하게 스토어 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좀 아까 PT를 다시 보면 액션 선언한 거 보셨죠? 예. 그다음에 그 액션이 디스패처로 가시는 걸 보셨고요. 그 디스패처가 처음에는 앱 디스패처에 있던 그 핸들 뷰 액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디스패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요거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얘가 호출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토어 쪽에 미리 이 스토어를 만들 때 요게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럼 이 등록이 된 걸 이제 디스패처를 통해서 해당하는 스토어를 찾아주고 그 스토어는 변화된 뷰에 대한 값들을 저장하고 있어서 변화가 되면 요게 여기로 반영이 돼서 이 뷰가 리렌더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좀 마무리를 좀 더 보면 앱 다시 스토어 미리 다 쳐놨어요. 제가 어려워서. 액션, 이 스토어 쪽은 뭐냐면, 스토어 쪽은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를 등록을 해놓아서, 그, 처음에 마운트 될 때 이벤트가 딱 등록이 되고요. 이게 딱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콜백들이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이 리스너들이 달고, 여기가 이제 진짜 이걸 레지스터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앱 디스패처를 등록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시면 이 디스패처 이거 여기에 스토어를 등록하는 로직이 요거에 의해서 등록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체 액션이냐를 분기시키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액션을 선언할 때 이렇게 크레이트라고 했잖아요. 그 크레이트이 여기에 오게 되고 요렇게 호출이 되게 되고 이쪽에 이 언더바 크레이트라는 함수를 내가 만드는 건데 그 함수에 의해서 값이 저장되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이게 소스를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 나중에 직접 까셔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텐데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 쪽에서 이제 값을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예,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좀만 참아 주십시오. 여기서는 일단은 아이소 사이클이라는 걸 통해갖고 아까 전에 있던 그 스토어들을 아까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앱 스토어. 그래서 요거에 찍으면 add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고 콜백으로 언더바 체인지라는 함수를 하게 됩니다. 이 언더바 체인지는 이제 나중에 값이 변하는 애들을 말하고요. 요 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디스.set 스테이트에서 값을 진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쪽에서 뭔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체인지가 호출될 때 이쪽에서 값이 바뀌니까 리렌더링이 발생되겠죠. 이런 약간 그런 구조예요. 앱스토어, 리무브, 여기 아닌데. 잘못했고요. 리무브 할 때는 마운트를 언마운트 할 때 떼는 거고요. 이거를 할 때는 이거를 붙일 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드 마운트 때 하는 나서 등록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는 것을 지금 뭔가의 값을 넣고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스토어 쪽에 이제 어떤 그런 걸, 이 투두라는 실제 변수를 리턴할 수 있는 getAl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게 투두 리스트에 대한 전체 모델을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걸 리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서 리액트를 쓸 수가 없어요. 플럭스를 못 쓰고, 플럭서나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니까 예, 좀 그런 게 잔손도 있어요. 많이 가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all to boos라고 했고 store.getAll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이게 스테이트가 선언이 된 거고요. 아, 이거를 이쪽에서 선언해야 되는구나. 이쪽에서 선언할 게 아니라 펑션 하나를 만드는 게 편하겠네. 선언을 해놓으면 얘를 그냥 바로 이쪽에 붙여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똑같은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스토어에 가서 값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세팅할 때고 뭔가 어떤 이벤트 리스너가 달려있어서 디스패처에 의해서 스토어 쪽에 와서 값이 변경이 되면 여기서 이미터를 때리거든요.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이제 이 컴포넌트에서 리스너에 의해서 받게 되고 여기가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리렌더링이 되겠죠. 예, 참 조금 약간 어려운 건데 네, 온클릭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액션을 발생시켜 볼게요. 핸들 클릭 해갖고 하나를 만들고 액션을 하나 선언해야 돼요. 그냥 좀 이해를 돕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쓴다는 점 약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MTBP를 통해서 빌드를 때리면 에러가 나요. 찾아봐요. 아, 제가 라이브러리들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할 적에는 어느 정도 그 이제 틀을 갖춰져 있는 걸 그냥 예, 가져다 쓰시면 돼요. 가져다 쓰는다는 얘기죠. 예. 예, 이따가 그 사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예. 이게 가장 그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가장 좋아 보여서, 인스톨이 안 되고. ES6에 이제 프로미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드하고요. 오브젝트 어사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상속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좋고. 여러분, 액션.js. 디스패처에 보면 에러가 있습니다. 스코어 쪽에 보면 조절이면 됩니다. 인텔리제이라고 해도 이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컴파일 에러는 실시간으로 잡아주지 못하네요. 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좀 더디는 했지만 미리 있는 걸로 한번 보시죠. 예. 한 번에 되길 바랬지만 역시나 되지는 기존에 요거는 좀 아까 전에 믹스인이나 이런 거까지 다 문법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핸들바에서 어떤 액션을 호출하면 그 인풋 태그에 있는 값들을 읽어갖고 넣게 되고 이게
그 투두 리스트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액션의 크리에이트에 의해서 이거 저장되는 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언더바 크리에이트에 의해서 이쪽에 배열에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인풋 버튼,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뺐고 거기에 아까 전에 그 스테이트에 all to do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폼은 돌면서 전체를 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뭔가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데모의 신이 있어. 그러니까요. 데모하면 항상 에러가. 어제는 인터넷이 안 됐어요. 데모한 가면 사람들. 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네, 리액트 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제 아까 전에 all to do라는 게 여기에 이제 값이 달리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값을 넣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3개 되죠. 그래서 요 3개 값이. 그러니까 이런 그 값들을 보시면 이 컴포넌트에 있는 이 to도라는 값들을 믹스인을 안 했군요. 믹스인은 뭐냐면 아까 전에 쓰던 소스들 중에 자주 쓰는 소스들이 있어요. 예. 이런 아까 전에 get initial state나 mount나 unmount 뭐 change 하던 아까 그 소스를 따로 빼는 거예요. 자주 쓰이니까. 이거는 어딜 가도 쓰거든요. 이 형태로. 그거를 이렇게 함수로 하나를 빼놓고요. 그거를 그냥 이쪽에서 믹스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값을 넣고 파라미터에다 값을 넣으면 이게 그 부분이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믹스인이 뭐냐면 이 소스가 그냥 복사돼서 이쪽에 딱 붙여지고 이 파라미터가 이걸로 바뀌는 이거예요. 뭐 인클루드의 개념이네요. 예, 인클루드랑 약간 유사하고요. 예. 부연부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서 아까 전에 그 수상 똑같고요. 보시면 이게 getToState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요거 아까 전에 getStore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 요걸 통해 갖고 스토어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설명은 안 됐지만 일단은 액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걸 디스패칭 해줄 수 있는 디스패처가 있고 해당하는 액션을 받는 스토어로 디스패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받은 스토어는 아까 전에 이벤트 리스너의 뷰에다가 알려주게 되고 그 뷰는 get 아까 전에 store.get all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바꿔서 다시 렌더링을 하는 거죠. set 스테이터스를 바꿨으니까. 이런 구조로 되는 게 플럭스예요. 좀 이해는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 소스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짜서 좀 소스 양도 많고 불편한 텐데 이런 플렉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라우터나 이런 걸 잡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걸 쓰시는 걸 참 추천합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렉서 저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플럭스를 봤고요. 근데 이번에 F8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또 터졌죠. 리플레이라는 거야 그래프 QL이라는 걸 딱 터쳤어요. 예. 이거 터치면서 이거 좀 이거까지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요. 지금 아직 릴리즈가 안 돼갖고 결론은 뭐냐면 플럭스에서 이슈가 되는 게 나중에 스토어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로직들이 이 스토어마다 이제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리플라이 스토어라고 하는 이 센트럴 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가는 간의 이런 컬이나 이런 걸 그래프 QL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 QL이 이게 제이슨을 쿼리 형식으로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독특해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해요. 똑똑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봐야 되네요. 아무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더 릴리즈 돼서 정보가 좀 더 생기면 더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팁입니다. 이제 리액트를 공부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어썸 리액트라고 하는 GitHub의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다 읽으시면 완전 그냥 리액트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저걸 다 읽다가 숨 넘어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자료, 인터넷에 있는 리액트 자료를 다 퍼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와, 엄청나게 노력을 요즘에는 GitHub에 이런 거 인기더라고요. 예. 예, 아카이빙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어썸이라고 치면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깃허브를 중국에서 때린 거잖아. 보면, 보다 그렇구나. 보면, 아이고, 여기 저 밑에 거구나. 그 UI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거 좀 어썸 쪽으로 이렇게 찾으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썸에, 리액트 부트스트랩 사이트고요. 여기 가시면 기존에 부트스트랩 쓰시는 걸 미리 다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바로 부트스트랩 이거. 역시 아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이제 이 사이트죠. 미리 컴포넌트들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누게더가 똑같잖아요. 거의 누게더가 비슷하게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닭살도다. 이거. 저 지금 프로젝트에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반발이 많은 거예요. 못하겠다고, 못 만들겠다고. 요런데 이제 다 찾으시면 다 나와요. 제가 그러게요. 안 이거 짜도 돼요. 빨리 가서 보여줄 보시면- 생각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떤 하나 잡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좀 리액트 쪽 개발하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아니면 야, 아, 내용이 우선 정말 많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죠. 와, 너무 멋있어. 아닙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이상.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본 프레젠테이션 중에 이렇게 술술 넘어가면서도, 술술 넘어가면서도, 왜냐면 이거 사실 이 라이브 코딩이라는 게 말이 쉽죠. 진짜 저도 힘들거든요. 끝내 못했어요. 네. 보통 내공으로는 아예 시도를 못하는 아, 거죠. 이건 진짜 놀라운 수준입니다. 근데 그 리액트라는 이름이 지금 가만히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나 프론트엔드 쪽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상적인 게 이게 그 굉장히 좀 펑셔널 그 함수형 개념이 많이 이렇게 차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스테이트랑 프롭스를 그렇죠. 프롭스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뮤테이션을 그 스테이트 안으로 완전히 가둬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밖의 영역에서는 전부 다 보니까 펑션 정의해서 서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그래서 그 스테이트 바깥에서는 뮤테이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리액트라는 이름이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하고 관련이 있나요? 왜 리액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건 저도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근데 저기 임백순 씨가 지적하신 부분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그 액터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그걸 프론트엔드로 가져온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리액트로 붙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 리액트하고 같이 그 경쟁하는 다른 라이브러리가 뭐 앵귤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리액트라는 수준이 약간 미묘한 것 같은데 그냥 리액트만 보면 아까 전에 웹 컴포넌트 계열이랑 약간 유사하고요. 그 앵귤러에서도 리액트를 쓸 수 있어요. 뷰 부분을 리액트로 짜시면 돼요. 그렇게도 짤 수 있고요. 뭐 백본에서도 뷰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뷰 단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거나 아니면 리액트로 하는 것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읽어보면 백본 JS도 리액트 많이 쓰고요. 그래서 뷰 부분을 리액트로 대체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보완하는 그런 보완하는 관계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되는 건 폴리머나 이런 애들. 영역이 좀 틀린 게 이제 앵글러 같은 경우에는 MVC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풀 형태고 그다음에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뷰에 특화된 거죠. 아, 그렇구나. 뷰에 특화돼 있고 빠른 렌더링, 빠른 속도. 제가 이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버추얼 돔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헷갈려 있었었는데 이 설명 듣고선 확실히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 버추얼 돔 그것도 아까 설명 보니까 그 스테이트에 대한 그 뭐라 그래요? 그 업저버 페어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스테이트의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예. 대기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고, 예. 그 아까 그거 말고 뭐라 그랬어요? 무슨 뭐라 그랬죠? 더리 체크요? 너리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폴링이잖아요. 예, 폴링 같은 거죠. 그 앵귤러에서 쓰고 있는 건데 다이제스트 루프가 돌고 있을 때 더리 체크를 해갖고 바꾸는 거죠. 어디냐?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버추얼 돔이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가 같네요. 그거 말고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웹 프레임워크, MVC 그런 것들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 버추얼 돔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돔 트리가 자꾸 커지면은 그게 그 자바스크립트 그 렌더링하고 리프레싱 하는데 그 퍼포먼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돔 트리를 일종의 그래프 DB처럼 만들어 가지고 each 노드를 서로 락프리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세이프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것 같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신 부분이죠. 예.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그 메모리 결국에는 메모리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니까.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는 인트로 하실 때 그 MVC가 아니라 뷰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엠버랑 뭐 앵귤러랑 섞어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버추얼 돔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 불가능하겠네 했는데 이제 또 이제 결론은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단에서는 지금 얘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고 퍼포먼스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누겟 같은 이제 소스 라이브러리 그 생태계가 조금씩 미친 듯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에요, 사실은.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게 버추얼 돔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결국 해결책은 아니에요. 밴디트 밴. 방준이 돔이란 것 자체가 그 모든 그 도메인 모드를 제너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즈니스 도메인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하셨나? 근데 저도 주로 백엔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백엔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도메인 오브젝트 모델을 처음에 크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 모델 오브젝트 간에 서로 디펜던스가 생기고 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모델 듀플리케이션이 생기니까 모델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에서 서로 카피를 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끝장이 보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돔 모델이 커지니까 그리고 제너럴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인메모리 오브젝트로 그래프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아주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근데 빠르게 변화를 시키다 보면은 또 여러 이벤트가 같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이제 컨커런스를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 버추얼 돔이라는 방법으로. 근데 누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소리가 이렇게 다 들려요? 설거지 안 하죠. 하여튼 백엔드에서 이런 거 하려면은 전부 다 그 그러니까 제너럴한 돔 모델하고 커스텀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뷰에 대한 결론은 거의 난 것 같아요. 사실은 뷰 관련해서는 이제 버추얼 돔을 사용하는 리액트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이거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타입체크가 좀 더 정확한 언어와 어떤 친구는 리액터하고 타입스크립트랑 섞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재밌게 섞어 쓰는데 그런 쪽도 좀 한번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삽질 한번 시작하거든요. 진짜. 그 타입스크립트를 앵귤러 2.0으로 코딩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지금 앵귤러 2.0을. 그렇죠. 예, 앵귤러 2.0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앵귤러 2.0으로 코딩을 잠깐 했었는데 퍼포먼스 체크했을 때 리액트랑 유사할 정도로 빠른데 그 문제 제가 바라봤을 때 앵귤러 2.0이 그게 뭐였냐면 더리 체크가 빠지고 그 펍섭 같은 구조였어요. 그런 형태로 엠버.js에서 하는 형태처럼 해서 얘네들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구조상 IMO가 틀려요. 그래서 예. 이제 베리에이션 체크나 이제 어느 트리가 오염됐는지에 대한 체크가 구조적으로 좀 더 틀리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앵귤러로 다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액트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개인적인가요? 자, 저기 우리 사진 한 장 찍죠, 사진. 다 카메라 on 하고 사진 찍어요. 백진이 형 단체 사진 너무 좋아해. 이런 걸 증거로 남겨야지. 그리고 우리 이거 저기 동영상 떠서 올릴 거죠? 예, 정말 잘 됐어요. 이거 아주 멋진 강의니까 공유해야 돼. 정말 멋지네요, 정말. 근데 이거 사실 공개되면은 그 뭐지? 제트브레인사의 그 수익 그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가서 대신 뭐 좀 좀 달라 그래. 아니 너무 오늘 라이브 코딩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예. 너무 섹시하다. 그러게요. 진짜 저도. 찍는다. 예. 예. 웃으세요. 우리 저기 누구님이 제일 크게 나오고 있어 지금. 어이쿠. 크게 나오셔야죠. 왜 안 돼? 잠깐. 아이쿠. 찍었나? 제가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예, 찍었습니다. 찍은 거예요? 찍혔어요? 네. 뭐지? 이거 카메라가 돌긴 돌았는데. 그러니까 그 화면이- 반응이 없어 왜? 그 이후에. 그러게요. 그 다음에 사진 보기에 떠야 되는데. 뭔가 한 번 더 눌렀거든요. 예, 제가 어차피 한번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케이 뭐 사진은 뭐 아이쿠. 그냥 근데 사진 캡처를 해야겠다. 예. 화면 캡처할게요. 웃어요 다시. 자, 수고하셨네요 정말. 정말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수고하셨고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지금 어디서 코딩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방송하셨던 거예요? 저요? 예.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직접 그냥 여기서 했는데. 그게 뒤에 사람들이 빨래. 아니요, 여기 빨래가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위치가 어디신 건데요? 삼성? 예, 선릉 아남타워요. 성능 아나타워? 예, 거기. 아직 거기 계속 있어요. 커피나 한잔해요? 예, 언제 오시면 또 한번 뵙죠. 네. 그리고 다음 타자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다음 타자. 누가 이제 하면 되죠? 그러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하는 거 릴레이니까 지정을 하세요. 야, 제가요? 진짜 이 다음 난처한 타자는 부분인데.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내가 지금 처음 하길. 후보자가 나 누구를 해야 되지? 저 맨날 이게 여기 들을 때마다 재원님 맞나요? 강의 재원? 듣는, 예, 재환님 강의 듣는 낙이 여기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이야기 많이 엄청 재밌고 해서 재환님이 뭐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저도. 걸렸네. 걸렸어. 제가 하면은 뭐 옛날 얘기만 할 텐데.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럼. 예. 옛날 얘기 하세요.
뭐 이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지명제니까 뭐 결정한 걸로 하고요. 지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아이고. 아, 그럼 아이디어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돌리죠. 한 3, 4주만 주세요. 예, 예, 예. 충분합니다. 예, 연습, 연습도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정말 진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첫 바탕으로 하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여기 잘하셨어요. 한 번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여기는 한 번 맞았다고 안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일단, 또 한 가지 의미도 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시킬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잘할 때까지 계속하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더 무서워. 참. 아이고, 이제 축구 좀 보러 가야겠어요. 그러게요. 자, 마무리, 그러면은, 임백준 씨가 해주시죠. 뭐 마무리할 게 뭐 있어. 너무 잘하셨고 예. 다음번에는 저희가 꼭 그 브로드캐스트를 연구를 해가지고 예. 더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에 우리 김재환 형님이 하실 때는 그 브로드캐스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말이 없으세요? 왜? 예. 자, 이 영상은 뭐 거의 사실 편집 안 해도 다 될 수 있을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요. 그냥 바로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